자, 이제 교재 50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목차 납원 확인하시고요. 이혼 절차를 보겠습니다. 개정된 법이고요. 기출 표시 10, 11, 12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조항이니까 완벽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1항부터 보시면, 자,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A하고 B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 싶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원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했지만 협의혼 할 때는 어떠한 이혼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축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항 보시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해서 안내를 받는 것은요 반드시 필수해서, 자 1항부터 이것은 필수에 필수해서 임의가 아닙니다.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A 또는 B에게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상담받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요, 상담에 대한 권유하는 것, 권고하는 것은 할 수 있다지 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적 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요것 되게 잘 나옵니다. 꼭 두 개를 구분 지으시고요. 해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상담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상담에 대한 권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장글자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서 홧김에 딱 이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자, 2항을 보시면요. 가정법원에 이제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A and B 같은 경우는 제1항에 있는 안내를 받은 날 해서 제2항에 보시면요. 그 이제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에 그 신고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숙려기간의 기산점이죠. 숙려기간의 기산점인데 언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이냐 해서 숙려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방금 나왔죠. 이른바 안내를 받고죠. 받고다. 중요한 것이 뭐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받고 난부터 아닙니다. 안내를 받기 때문에 상담받고부터 3개월이 아니니까 이것도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숙려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제1호 보시면요. 양육해야 할 자에 포태 중인 자도 포함된다 해서 양육해야 될 자 더하기 포태 중인 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인 것이다 해서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하고 포태 포함해서 양육할 필요가 없는 자가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1개월인데, 자, 보세요. 양육해야 할 자죠.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하고 포태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요.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뭐 틀린 설명은 아니죠. 보통 미성년자인 자가 있으면요, 그렇죠,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성년인 자가 있었을 경우는요, 자가 있긴 하지만 양육해야 할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함돼 버리니까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해서 보통 보면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을 때에는 3개월이 필요하고, 자가 아예 없거나 자가 있어도 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1개월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이가 찼을 때는 양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요 미성년자인 자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즉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보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1개월만 있으면 숙려기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예외인데 보세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이제 부부고요. 그 밑에 C라고 하는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다 합시다. 근데 C 같은 경우가 유효하게, 여러분들 유효하게, 예를 들면
D한테 입양 갔어요.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 갔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A하고 B라고 하는 부부한테 미성년자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가 있죠. 입양 가도 친생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C가 D한테 입양 가도 A하고 B한테는요, 미인 C가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일까요? 아니죠. 조금 보시면 양육해야 할 자라고 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C라고 하시는 분께서 D 집으로 입양 갔을 때에는 이제부터 C는 누가 양육합니까? 그렇죠. D라고 하시는 분이 양육해줄 양육 의무가 있는 것이고, A, B라고 하는 친생부모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양육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제 D가 키울 거니까.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C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A, B 같은 경우에는 양육해야 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지나게 되면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법 조항 자체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라 하지 않고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이제 읽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호에 있는 작은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애매하게 쓰고 있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서 한번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여기서 양육해야 할 자가 반드시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는 것을 아님을 주의할 것. 반드시 그렇진 않다. 지금 무슨 말인가 가령 A, B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일반 입양 보낸 경우에 일방적으로 양육할 의무는 이제부터 양부모 뒤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다 해도 양육해야 할 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1호에 의해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2호에 의해 가지고 1개월의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개정법이 3개월 또는 1개월이라고 하는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도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려기간 자체가 일방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남편 A가 와이프 B한테 참을 수 없는 심각한 폭행 따위를 해가지고요. 더 이상 B가 A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도 만약에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 더 맞아라 라고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게 입법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제3항 되는 겁니다. 3항을 보시면 가정법원은 폭력 따위로 인해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당장 이혼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제2항에 의한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2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었던 3개월 또는 1개월이라고 하는 숙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아예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축, 면제 다 가능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3항 같은 경우는 이 숙려기간의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법된 조항이니까 항상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을 보시면요. 제4항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었을 때, 특히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을 때 그 자의 복리를 위해서 너희가 부모라면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헤어지라는 게 바로 제4항입니다. 해서 이른바 그 책임 회피성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이 제4항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A하고 B 같은 경우는 배우실 거예요. 민법 제837조에 근거한 자의 양육과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한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했다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전본을 알겠죠? 즉 친권에 관한 사항과 양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A하고 B가 이혼해버리면 양육해야 할 자 C의 복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C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내라고 보는 것이 제4항입니다. 따라서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임의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다, 필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제3항의 경우는, 제3항 같은 경우는 제2항에 있었던 3개월 또는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단축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조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같은 경우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박한 사유, 즉 일방의 폭행 같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될 수가 있겠지만 친권자라든지 제4항에 있는 양육자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제3항에 의해서 면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빨간펜 넣으신 다음에 밑줄. 이는 제2항에 있는 3개월 또는 1개월이라고 하는 숙려기간의 경우와 달리 면제가 될 수 없다까지 꼭 밑줄 그어서 이 항과 사항을 꼭 구분해서 문제 푸신 다음에 제3항은 2항의 경우만 적용되고 제4항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아버지께서 매달 80만원씩 이제 양육비로서 지급하겠다라고 보통 협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버지께서 뭐 1, 2년 정도는 지급하는데 그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법률에 의했을 때에는 당연히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그렇죠, 법정 대리인 등의 지위에서 남편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남편 소유의 월급에 대해서 뭐 가압류 집행, 압류 집행 등등등을 하는 게 원칙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B라고 하시는 분이 A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제5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하고 B가 협의했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양육비 부담 조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가소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작은 글자에 빨간색 밑줄 긋겠습니다. 자, 양육비 부담 조서는 가소법 제41조에 근거해가지고 그 자체가 바로 집행권원이 된다 해서 별도의 판결 없이 이 자체가 바로 남편 소유의 각종 월급이라든지 아파트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남편,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재판 절차 거침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해버린 겁니다. 알겠죠? 신속하게 집행해가지고 애를 잘 키우기 위한 조항이다까지 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항은요 진짜 잘 나오는 조항이니까 거듭 반복해서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목차 2번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의 무효와 취소. 똑같습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이혼 신고됐을 때는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해서 2번 보시면 혼인 무효든 이혼 무효든 둘 다 확인해서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이 혼인 무효 확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 줄 밑에 별개에서 선결로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와 똑같아. 3번 가시면요 무효인 협의 이혼 한 사가 해서 볼까요? 자, 일로 보시면 A라고 하시는 분하고 B라고 하시는 분하고 협의 이혼 신고가 됐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가 됐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서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의 이혼 신고가 처음부터 A하고 B 사이에서 의사의 합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 그렇다면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이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A 같은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 B가 있는 상태에서 C하고 한 번 더 혼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혼 같은 경우에는 중혼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B 같은 경우가 중혼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취소혼에 해당한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중혼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사망했을 때에는 B, C 둘 다한테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며 이미 상속받고 난 다음에 B라고 하시는 분이 중혼 자체에 대해서 취소했다 할지라도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C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권한이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가 C한테 상속 지분에 대해서 반환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없다까지 사례 문제 나올 때 한 쟁점으로 끼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재혼이 중혼돼가지고 혼인 취소 가능하다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협의 이혼의 취소, 민법 제838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혼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재판 외 행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고 깔끔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즉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신분행위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구할 때는 취소권자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죠. 취소 청구권자죠. 그래서 법원에 대고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바로 그 일방이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취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839 보시면요. 민법 제8현조, 즉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가 됐을 때, 혼인됐을 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협의상 이혼됐을 때 중용이 이루어진다. 해서 가번의 부분 가시면 읽을게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혼 의사 표시했을 때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을 때에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서 알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더 이상 취소 못 구한다까지 기간 기억하시고요. 나번 가시면요. 신분행위,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때에는 배웠죠.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개별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을 취소할 때에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항할 수가 있고요. 민법 제110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혼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와 관계없이 이혼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 제110조 1, 2, 3 전부 다 적용될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겠습니다. 각종 신분행위에 대해서 무효하기를 구하는 것은 가류이기 때문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했을 때 각종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요, 나류 사건이기 때문에 조, 나, 다, 마에, 나에 포함되므로 전치주의가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A하고 B가 사적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까지 밑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같은 경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당해서 이혼 의사에 대해서 표시한 부부의 일방인 것이고, 됐습니까? 피고는요, 다른 일방이다. 해서 예를 들면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사기를 쳤다 했을 경우에는 사기당한 B가 그렇죠. A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그렇죠. 소를 제기한다. 이때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는요, 검사한테 소를 제기한다까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번 가시면요, 이혼 취소 효과, 혼인 취소의 경우와 달리 이혼이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개별적 조항이 없었을 때에는요, 전부 다 소급효가 인정이 되거든요. 제 말 아시겠죠? 다만 철저하게 이제 암기가 필요한 건데, 자, 혼인 취소하고 이혼 취소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요, 소급효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를 보이죠. 해서 혼인 같은 경우는요, 취소를 했다 할지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혼 같은 경우는 취소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버립니다. 따라서 인정이 된다. 그럼 같은 점은 뭐냐? 둘 다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소법상 나류 사건에 포함됩니다. 둘 다 이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나류 사건인 거는 차이가 없겠지만 소급효 있고 없고에는 차이가 있다까지 오늘 철저하게 암기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그 창부를 보시면요, 이 내용이죠. 혼인 취소하고 협의 이혼 취소 같은 경우는
나류기 때문에 둘 다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없고 이혼 같은 경우는 있고에 또 차이를 보인다 해가지고요. 두 개 잘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 가겠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 물론 판례가 어떤 한두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본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엄밀하게 봤을 때 사실상의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첫 줄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별거하고 실제로 더 이상 부부 생활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가지고요. 보세요.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합의했고 더 이상 부부 공동이라고 하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기를 키우고 있다 이런 등등등의 근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에 대응하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이른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 표지는요. 이른바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헤어지자 우리 함께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 A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A가 이제 남편이고요. B가 처일 때 A라고 하시는 분이 그냥 일본으로 자식 새끼 놔두놓고 유학을 갔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전혀 합의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A하고 B 사이에서 몇 년 동안 별거 상태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이혼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이혼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별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본상 같은 경우는요. 그냥 판례 있습니다. A가 그냥 B가 싫다 그래가지고 퇴직금 다 주고 그냥 일본으로 도망간 것에 불과한 것이지 A하고 B 관계에서 별도의 이혼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혼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응하는 이혼 신고가 없었을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별거 상태에 불과했을 때는요. 사실상 이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포함될 수가 없다는 점을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상 이혼 같은 경우는요, 부부 내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만났을 때에는 사실상 이미 이혼된 것으로 거의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관계에서 합의해서 봤을 때, A라고 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제 정교 관계를 맺는 경우라 할지라도 B 같은 경우가 간통 따위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종료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효과 부분 가시면요. 기읍번 A하고 B 내부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된 것으로 인정된다 해서 기읍번 부부간의 동거, 협조, 부양 의무도 합의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고요. 정조 의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 A가 타인과 정교했다 할지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존재했을 때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하고 그 일상 가사에 의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견해 대립만 있고 어떻게 딱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됐습니까? 요 일상 가사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내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심의 시험 문제 나오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혹시 모를 문제 정도의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판례가 있거나 논의가 막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답원에 가시면요, 중혼인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출생했던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부분인데, 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도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C녀하고 한 번 더 혼인했을 때에는 당연히 중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해서 한 줄 밑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불과했으면 아직까지 이혼 신고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죠, 혼인 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A라고 하시는 분이 C하고 한 번 더 혼인했을 때에는 중혼이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2번 보시면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나왔던 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엄마 아빠 AB가 이혼 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혼인 중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혼중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빨간색 밑줄 판례는 사실상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혼 합의를 하고 별거 해가지고 한 번 또 이제 동서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300일이 지나가지고 A가 나왔다. 그쵸, A가 나왔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81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 지금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81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 지금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잠자리 동서의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B라고 하시는 여자분께서 300일이 지나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애는 여러분들 A의 자식일까요, 아닐까요? A의 자식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한 번도 잠자리가 없었는데 300일 뒤에 애가 나왔으면 A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A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생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인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만 있으면 등록부 정정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해서 외관설인데 뒤에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81페이지만 메모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서 크게 배울 겁니다. 라번 가시면요, 이혼 신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해서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사실혼 배우자, 어찌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좀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정의에. 근데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A하고 B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타 친족과의 관계와 다 관련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시되므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된 바 없으니까, 그렇죠? 법률상 상대방이 아니니까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도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사실상 이혼 상태. 자,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면 진짜 A하고 B가 이제 사실 뭐 끝났지 않습니까? 아예 뭐 남남이지 않습니까? 사이도 안 좋을 것이고 보통 다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 이혼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A하고 B는 혼인 신고가 남아 있으니까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법률상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혼에 불과했을 때에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의에는 맞지 않겠지만 법적 안정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었던 뭐 배우자가 그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하고 난 뒤에 6, 7년 뒤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 가서 혼인신고되어 있음에 근거해가지고요,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법관이 아무리 봐도 그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이혼했던 상대방 B한테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권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측에 의해서, 즉 권리남용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사례 문제 풀 때 이제 막 주어지기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잘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수함 그 사건도 지금 몇 개 걸린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자, 그래가지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다시 이제 2번 가시면 읽어볼게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즉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타방 같은 경우는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 가신 다음에 재판상 강제이혼 보겠습니다. 개강 가시면요. 이 재판상 강제이혼 같은 경우는요, 각 개별 나라마다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크게 나뉘거든요. 해서 입법주의 조금 공부하실 필요 있습니다. 해서 화면을 보시면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동양 같은 경우죠.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책주의가 많은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이 A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맨날 술만 먹으면 그쵸, 자식들 주 패고 막 그런 남자였으면 쓰레기. 또 B라고 하는 처가 있었을 때, 사상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녀가 되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B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이상은 A 의사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 즉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끔 보는 게 B녀를 위한 거다라고 보는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유책주의가 많아요.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한 게 뭔 죄입니까? 그래서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중요한 거, 유책자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입법주의가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파탄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협의 이혼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라고 하시는 분이 A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A라고 하는 멋 묻은 개 같은 경우에는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B처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소쿠란 우리 이제 서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죠.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고 하는 게 뭐 관계 있습니까? 관계 전혀 없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누군가한테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는 책임 없는 착하신 와이프한테 재판상 강제 이혼 청구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왜? 이혼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럼 B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B 같은 경우는 A한테 뭐죠?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새롭게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이런 관점이야. 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책임이 있고 책임 없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A하고 B 사이에서의 관계 같은 경우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즉 파탄되었다고만 인정되면 설사 그 혼인관계의 파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하시는 분이 했다 할지라도 A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파탄주의. 해서 유책자 A 같은 경우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파탄주의를 취하는 입법주의입니다. 그럼 B한테 불쌍하다. B가 불쌍할 게 없죠. B는 A한테 그냥 일단 이혼해주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유교주의를 아예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해서 A라고 하는 남자는요,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이것도 맞거든요. 해서 점점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배울 거예요. 파탄주의로 가가지고 점점점 이 파탄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바뀐 게 아니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까지만 기억하신 다음에 개별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민법이 어떤 걸 취하냐를 지금 먼저 딱 답을 내리지 마시고요. 요 두 가지 주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유책주의인 경우에는 유책자 A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파탄주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A하고 B 사이에서의 관계가 일단 파탄이 됐다면 책임 있는 A 같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 되려 B가 A한테 이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책을 읽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강하시면 1번 목차 입법주의로서 구분되는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에 의해서 방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 유책주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방가로 2번에 있는 게 파탄주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 2번 가시면 우리 민법은 어떤 입법주의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8사공조 1호부터 5호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A,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끔 두고 있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는요, 유책 사유에, 유책주의에 근거했다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8사공조 제6호 보시면요. 6호 보시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6호를 보시면요. 중대한, 그러니까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법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별도의 문구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제6호는요, 조금 파탄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위에 있는 판례 가시면 제6호가 유책주의인지 파탄주의인지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한 줄 밑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두고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6호를요 사실상 파탄주의 쪽으로 점점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같은 경우는 유책주의, 6 같은 경우 파탄주의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이제 R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가시면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분서를 보시면요. 민법 제8사공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1호를 보시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해서 어렵지 않고요. 목차 1번 가시면 제1호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 중에 보시면요. 와이프께서 김치를 담궈가지고요. 김장을 해가지고 외간 남자 방에 갖다 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저 멀리 여행 갔다가 스키장 갔다가 외간 남자 차를 타고 집으로 온 경우도 그런 경우 본 거 있어요. 그래서 꼭 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서 가본 목차 가시면 한 줄 밑에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강통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서 꼭 정교를 맺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망통했을 때에도 그렇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근거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강간당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라면 자유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저는 이 판례를 제가 보고 막 흥분했었어요. 옛날 판례긴 한데 어떻게 그 피해자인 자기 와이프한테 부정행위라고 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심각했는데 옛날 판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가시면요. 자,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혼인 이후에 존재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8사공조 제1호 사유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보시면 약혼을 했고요. 요때 이제 혼인신고를 했다. 그래서 방금 봤던 8사공조 제1호에 있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 등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렇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이 혼인을 했는데 이미 혼인했어요. 했는데 그 와이프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거 볼 필요 없는데 괜히 확인을 해보니까 혼인하기 전 단계, 약혼을 하고 혼인하기 전 단계에서 와이프나 남편 된 사람이 이제 뭐 바람핀 행위가 나온 거예요. 같은 경우는 자 약혼 해제 사유는 될 수 있죠.
해제 사유는 될 수가 있겠지만 혼인 전에 발생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는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미 혼인했으니까 약혼 해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전 단계에서 바람핀 것들은 일단 혼인 신고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까고 우리 말해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혼인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이제 막 바람 피고 그렇게 했던 분 같은 경우는요, 혼인해도 똑같이 피거든요. 해서 이게 쭉 연결되니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개가 천선해가지고 혼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충실하게 부정행위 하지 않고 와이프만 사랑하고 자식만 키우는 경우는요, 과거에 사고 친 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강한 개연성이 있죠.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똑같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신 다음에, 자, 복습하실 때 그 22페이지, 요 내용이 이제 22페이지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조교님, 자, 목차 답은 가겠습니다. 자,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841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소멸될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전조 제1호, 1호에 빨간색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자, 다시 위에 여러분들 840조 1, 2, 3, 4, 5, 6 보이십니까? 거기서 1호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호에 체크하신 다음에 1, 6호, 1호하고 6호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별도의 청구권 소멸 사유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2, 3, 4, 5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기간 제한 같은 경우는 1호하고 6호의 경우만 두고 있고요. 2, 3, 4, 5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까지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전조 제1호니까 1호, 1호, 2, 3, 4, 5가 아닙니다. 제1호, 즉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다른 일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또는 사후에 용서했을 때 또는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또는 그 사유가 있고 2년 경과했을 때에는요, 더 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끔 일종의 제한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차 1번 가시면요, 동의, A하고 B가 더 이상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이혼 신고 안 돼가지고 혼인 신고가 있으니까 혼인관계의 존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른바 사실상 이혼이 이미 된 상태이므로 했죠. 상대방의 강통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용의 의사표시가 그 이혼 의사의 합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통으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거다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사후 용서를 했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사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와이프가 알고 있으면서 너 한 번 더 하면 죽인다. 내가 한 번은 봐줄게. 요게 바로 사후 용서입니다. 이렇게 사후에 용서했을 때는요, 더 이상 그 부정행위, 그러니까 용서했던 그 행위에 근거해가지고는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요, 제가 용서를 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을 때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통 보시면 남자친구가 뭐 잘못한지 모르니까 잘못한 게 뭔지 몰라?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죠. 없다고 우기면 돼. 없어 하면 돼요,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따라서 자, 그 와이프 팔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남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왜? 몰랐으니까. 해서 판례 봅시다. 제일 위에, 자, 감정 융화로서 다시 동서를 계속했을 할지라도 부가 그 동서를 하고 난 뒤에 처의 강통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알겠죠? 미리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처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요, 제척기간 방금 봤죠? 알고 6개월, 사유 있고 2년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알고는요, 간통행위를 한 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안 하고 들결이다까지 기억하시고, 니은번이 중요한데, 방금 봤던 그 841조에 나와 있는 6개월 또는 2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은요,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 규정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와이프 처가 이제 간통을 해가지고 남편께서 처한테 이제 이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요. 그렇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제 84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41은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까지 정말 중요한 걸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시면 이제 악의의 유기인데 이거죠. 정당한 이제 이유도 없이 부부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동거, 협조 그런 의무들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 그렇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만 그 다음 밑줄 일시적 가출 같은 경우는요. 악의의 유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진짜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딱 있는데 둘째는 딸 같은데 이 아들 새끼들은요 진짜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지 엄마가 뭐라 해도 전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빠 가! 그러고 지가 할머니가 뭐라 해도 아빠 가! 그러고 딸을 무조건 낳아야 돼요. 딸을 키워야 돼요. 아빠는 딸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홍이. 자, 그 사건 번호 856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볼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었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처였고, C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막 화가 나요. 진짜 A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아닌데,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남편 취급을 안 해주고 아버지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A라고 하시는 남편분께서 보세요. 이제 이 B하고 C의 이제 벌장머리 의도 목적은 요 B하고 C의 벌장머리를 이제 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한가하게 편지를 쓰고 가출을 했어요. A가 가출한 거야. 해가지고 3일 정도 이제 그 뭐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주무신 거예요. 별거 안 하신 거 사실 안 했죠. 해가지고 이제 A 아버지께서 3일 지나가지고요. 이제 여기 B하고 C가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겠구나, 잘해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집에 간 거예요. 문제는 딱 집 문 여는 순간에 갑자기 이 B라고 하는 처가 독해요. 당신은 3일 동안 가출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동거 의무하고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다 하면서 B가 A한테 이제 재판상에 청구한 거예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방금 봤던 제2호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악의로 유기했으니까 하면서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여러분들 인용될 수 없죠. 청구 기각해가지고요. 잠깐 나간 것에 불과하지. 그렇죠. 뭐 부양 같은 걸 다 때려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례가 본 겁니다. 해서 잠깐 나간 것은 그렇죠. 바람 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알겠죠? 자, 나번 가시면요. 이혼식 소멸인데, 자, 예를 들면 이 A라고 하는 남편분께서 B라고 하는 와이프를 이제 악의로 유기하는 거예요. 돈도 전혀 안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이 A라고 하시는 이 분께서, 새끼께서 이 C라고 하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C하고 첩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C한테만 돈을 주고 본처인 B한테는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B 같은 경우는 A하고 C 사이에서 부척관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악의의 유기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 존재하고가 있으니까. 제 말 알겠죠? 즉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그 기간 만료에 의해서 소멸될 리가 없겠죠. 해서 첫 줄 보시면
피고가 남편이 부첩관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B라고 하는 본처가 참다 안 돼가지고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 A가 C를 만나고 계속 있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제 끝에 소멸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요. 계속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붙을 수도 없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이혼 청구에 대해서 별도의 기간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첫 번째 제1호 부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이혼 청구할 때는 6개월 또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제한이 붙는다. 두 번째 제6호에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는 제6호의 경우에도 민법 제842조에 근거해가지고 기간 제한이 있다 해서 읽어볼게요. 840조 제6호 사유는 또 똑같죠. 알고 6개월 사유가 있고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 842조 해서 841조에 840조 제1호 제한이 있고 842조에 840조 제6호의 제한이 있고 나머지 2, 3, 4, 5까지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됐죠? 다만 똑같죠.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 제한에 걸릴 게 전혀 없겠죠. 따라서 이혼 청구하는 당시에도 이혼 청구를 하는 당시에도 즉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그 당시에도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이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2번을 보시면요. 민법 제842조를 보시면 제6호 돼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의 경우는요. 유추 적용될 건덕지가 없죠. 해서 2, 3, 4, 5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제한을 규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842 같은 경우는 840조 제6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3호 같은 경우는 유추될 여지가 전혀 없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3번 가겠습니다. 남편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심의 밑줄 끄시고 조금 부당한 대우는 뭐 다 존재하는 거니까 심의 부당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심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경미한 폭행과 언사 경미한 사건 같지는 않아요. 해서 그 시댁에서 며느리를 이제 무릎 꿇힌 다음에 반성해라,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막 협박을 이렇게 말을 하고 뺨을 때리고 이 경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 판례에 의했을 때는 그게 경미한 것 같아요.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건 번호 보시면 지금 현재 판례 아니거든요. 해서 경미한 것에 불과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될 수가 없다까지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줄 읽어볼게요. 가정불화 와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 서로 격한 감정이 오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뺨 때린 게 경미합니까? 그 다음에 모욕전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비록 경미한 것이라면 심히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840조 제3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해서 경미라고 하는 글자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4번 가시면요. 남편이 자기 그 어머니한테 장모한테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가시면요. 3년 이상 불면이다 해서 5년 아니죠. 해서 5년까지 채웠을 때에는 실종 선고 가능하죠.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일단 3년까지 이제 생사불명 상태라면 3년에 불과하다면 재판상 이혼은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 실종인 경우에 실종 선고는 아직까지 청구할 수가 없겠죠. 아직 기간 못 채웠으니까 그렇죠.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난 다음은요 더 이상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인 경우에는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해서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가 있고 실종 선고도 가능하죠. 두 개 차이가 뭐냐?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요, 아주 깔끔하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상 이혼했을 경우에는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이혼 판결 확정 시부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죠. 다만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활될 여지가 없죠. 그럼 어떨 때 하냐? 남편이 얼굴이 못생기고 돈도 별로 없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하시면 되죠. 어차피 상속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웃자고 하는 말 갖고 또 막 인터넷 글 남기지 마시고. 자, 그렇죠. 실종선 같은 경우는요, 선고가 되면 실종기간 만료 시에 죽은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돈을 받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 그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생한을 하여 더하기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되게 되면 혼인관계가 다시 부활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 어떻게 한다? 남편이 일단 돈이 많으면 여기 베팅하는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5번 가시면 한 줄 밑에 실종 선고의 경우와 달리, 그렇죠, 생한해도 혼인관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목차 가시면요, 제6호 842조 해서 840조 제6호 혼인 계속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했죠. 알고 6개월 사유 있고 2년 경과하면 더 이상 이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혼 청구하는 당시에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가번 의 가시면요. 그러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정도로 이미 파탄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는 840조 제6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그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날릴 부물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그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판례를 조금씩 읽으시면서 철저하게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해서 불치, 고칠 수 없는 정신병 같은 경우, 고칠 수 없는 병 같은 경우는 우리 상식에 의했을 때에는 불치일수록, 그렇죠, 배우자를 더 이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못 고치지 않냐,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끔 봐줍니다. 따라서 불치가 아니고요, 치료 가능하면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불치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목차 2번에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2번을 보시면요, 전문적으로 치료받게 되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게끔 회복 가능하다. 이 경우는요, 성불능이 아니고, 그렇죠,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불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성불능 자체에 대해서 치료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해서 불치인 경우하고 고치면 나아질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위에 1번 가시면 해당하는 경우에서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가정생활 등에 대해서 소홀히 해가지고 끝나버린 경우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 직접적으로 성불능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란 새끼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분을 강간한 강간범 새끼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 20년 이상 별거해가지고요,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 신고는 안 했지만 20년 이상 함께 안 살면서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A라고 하시는 분은 D하고 살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또 D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시면요, 1번에 신앙 차이가 냅두시고 볼 거니까 임신불능 같은 경우는 약혼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고,
3번에 보시면 협의 이혼의 가정법원에 확인이 있는 것만 갖고는 그렇죠.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그 다음 밑줄 협의 이혼에 대해서 합의해놓고 돈 줬습니다. 됐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합의 그 자체만 갖고도 84공조 제6호에 있는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에 포함될 수가 없다까지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중요한 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신앙에 관한 부분인데 조금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